경제 전망 아마 이맘때쯤이면 많이들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년이 어떻게 될까요? 보다는 조금 더 한번 길게 볼까요? 길게. 경제 대예측 2024-2028을 쓴 곽수종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조금 전에 네.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네. 3.5%로 올해 1월에 한번 올리고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소식이니까 이거부터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뭐 내년에도 아마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네. 월가에서 내린다 그러면 한국은행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내릴 것 같습니다. 내리면. 근데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면 미 연준이 한국은행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헷갈릴 혼돈스러우실 수 있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지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보시면 되고 네. 한국은행이 3.5% 금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미 연준이 금리를 5.5에서 5.25로 내리든지 아니면 5.5 계속 가져가든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항상 한국은행은 미국이 한 것 보고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든지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워낙에 또 아직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니 먼저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박사님은 하느니 먼저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호주가 보통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주. 예, 한국은행도 저번에 금리 올릴 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올린 부분이 그랬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선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느니 금리를 내리면 미 연준이 금리 내리기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됐구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올릴 때도 먼저 올렸고. 예. 자, 그러면 다시 경제 예측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통 경제 예측 책들은 1년짜리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2024, 2028 네. 경제 대예측 5년치입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 뭐 5개년 계획 이런 거는 봤어도 5년의 경제 대예측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아니죠. 생소하셔도 뭐 일단 경제를 기업하시는 분이나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장기 예측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예측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예. 한 5년 정도는 미리 예측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근데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게 뭐 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세계 경제를 리드해 가니까 네. 미국 경제의 5년 예측을 제대로 보면 한국 경제도 어느 정도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5년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5년 사이면 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거는 항상 필요하다. 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근시안은 맞습니다. 근데 눈은 근시더라도 경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시나리오별로 그것도. 네. 아까 한국은행 금리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 연준의 그렇죠.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12월 14일, 15일 네. 이렇게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일단 전망을 하세요? 이번에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결.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는 인하적으로 자꾸 이렇게 방향을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어떤 전망들이요. 시장 기대들이 월가에서 그저께 월가에서 나온 전망은 52%가 그러니까 설문 대상에 52%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내릴 것 같은데 라고 답을 하고 25%가 내년 10월까지는 내리기 시작할 것 같아 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월가에서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미 연준에게. 그러니까 미 연준이 뭐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개시장 회의를 하면서 월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는 하지 않겠죠. 워낙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근데 이제 월가 내에서 12개 지역은행 총재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가 조심스럽게 내려야 된다,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 연준 공개시장 회의에서도
아마 피보팅을 할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된다. 제 느낌에는. 피벗이라는 게 뭔가 발 한 축을 잡고 돌아선다. 그렇죠. 라는 뜻이죠. 예, 이제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미 경제가 둔화된다는 시점이 보일 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둔화가 확실한가를 보고 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선제적으로 인하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할 거냐. 예,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확률 100%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10년 만기 국채금리 빼기 단기 국채금리 뭐 3개월짜리 1년짜리 네. 3년짜리 요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단기 금리가 높다는 말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까지 막 치고 오르다가 이제 한 4% 뭐 이 정도로 갔거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지 싶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13개월 뒤에는 반드시 둔화가 오더라. 확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올 1월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내년 초부터 미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돈을 1년 빌리시는 분보다 30년 빌리는 분이 이자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네.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되면 약 한 1년여 뒤에 예. 1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둔화가 오더라. 예.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경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원래 말씀하신 대로 높아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단기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걸 잡아 당겼다는 소리가 되니까 예. 시중에서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저수지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구나라는 13개월 뒤면 물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13개월 뒤가 되면 이게 내년 1월, 2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될지 선제적으로 아니면 경기 둔화가 진짜 100% 확률이 맞구나. 이게 경기가 떨어지니까 대손도 있겠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금리를 한 5, 6월 달 정도 하락을 시키든지 그 둘 중에 기간 선택이 남아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원래 예측할 때 네. 올리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간다 쪽으로 비중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논의가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른바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함의는 네. 내년 한 5, 6월쯤이면 내리지 네. 않겠느냐. 물론 거기는 이제 기대가 좀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도 내년 전망을 하고 예. JP 모건 이런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해요. 근데 요거는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골드만삭스는 늘 긍정적으로 봐요. 투자은행이니까요. 아니요. JP 모건도 투자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속성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비관적입니다. JP 모건은 그러니까 마치 골드만삭스는 1% 성장을 했다 그러면 네네네. 전망할 때 한 우리 2, 3%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택돔 소리 하지 마. 0.2, 0.5 정도 할 거야.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의 성향은 보수적.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성향은 아주 낙천적. 그렇게 해서 중간 정도를 잡아보시면 일단 중간값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꿀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경제 보면 네. 과연 금리를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내릴 거냐 후에 내릴 거냐 그 말씀도 이제 여쭤봤는데 네.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이냐 네. 경착륙이냐 경기가 세게 떨어질 거냐 서서히 천천히 충격을 주지 않고 떨어질 거냐. 근데 네. 언제였죠? 한 서너 달 전에는 무착륙 아니냐. 아예 경기가 안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기대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 시나리오 중에서는 곽수종 박사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착륙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연착륙. 경착륙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불황 쪽으로 빠질 때를 저는 경착륙으로 봅니다. 그럼 불황의 정의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네. 나타낼 때. 그러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갈 정도의 경착륙이 이루어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연착륙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 경제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2020년 팬데믹이 나서 재정 지원 돈을 막 풀 때까지 풀린 돈이 1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려면 금리를 1년 동안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돈을 갑자기 호수에 물을 확 빼버리면 농사를 못 지을 수 있잖아요. 네, 서서히 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을 빼지만 뒤쪽에서는 돈을 댔거든요. 물을 댔어요. 그 물 댄 게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 같은 그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재정적으로는 그렇죠. 부채를 늘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물을 대고 한쪽은 물을 빼고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경착륙보다 영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으로는 물을 빼고 재정 정책으로는 다른 쪽에 물을 넣어주고. 그렇죠. 근데 저수지 물은 빼는데 직접 농사 짓는 저기 벼농사 짓는 곳에는 또 물을 넣어주고. 그렇죠. 밭농사 짓는 곳에도 물을 넣어주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한 충격이 오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무착륙 자체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나요? 어제 안 그래도 너튜브에서 네네. 비행기 그 영화를 한 편 시리즈 한 편을 봤는데 비행기에서 착륙을 못 한다는 그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무착륙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리딩을 하는데 착륙하지 않고 현 상태를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성격이 그럴까? 그리고 재무장관 옐렌 재무장관의 성격이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 뜨거운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렇죠. 언젠가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호가 좀 보이나요?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9, 8, 7, 6 이렇게 이제 내려오지 네. 않았습니까? 최근에 3%대 후반까지 내려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크게 뭔가 이상 신호가 또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서서히 뭐 실업률은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만 이거를 그럼 바탕으로 진단을 하실 때도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쳤을 때가 1983년도 그다음에 1997년도 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죠. 네. 매번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다이어그램 그래프를 보실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네. 말씀드리면 금리가 20% 갔고 금리가 6%를 넘어섰던 시점에 보면 다 소비자 물가가 높았어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도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는 하락을 하고 네. 실업률도 낮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쁘면 실업률이 높아야 되는데 실업률도 낮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지금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을 이렇게 뒤에서 물을 댔는데 이 물 대는 속도를 과거보다는 조금 더 늦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같은 정부 보조금 정책을 아마 다 스탑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개연성을 놓고 볼 때 이 들어가는 물을 조금씩 줄여 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업률 시장에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가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 아들놈도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4일을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오, 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서비스 업종이 아닌 분들은 아마 재택근무가 적어도 5일 중에서 3일, 2일은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어느 정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지만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뭐 줌도 회의를 통해서 네. 많이 했잖아요. 화상회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문화 자체가 미국 쪽에서는 점점 이렇게 대면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매출이 늘게 되고 뭐 이러면은 그 보통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매상들이 리테일 샵을 만들어야 될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사무실 공간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건설하신 분들이 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요. 네. 이자까지 친다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대료가.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금리 가게가 수입을 받았는데 소비자 물가가 3.9 이래 버리면 자기 소득은 2% 올랐는데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1.9%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니까
주택을 갖다가 임대해서 사는 것, 그다음에 의식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지금 다 오른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둔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급격히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연착륙 모드로 갈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뭐 GDP의 70%가 소비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네. 나라다 보니까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소비의 근간이 되는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착륙은 없고 정리 잘해 주시네요. 이렇게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